정시 겨울방학 공부법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고2 겨울방학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2 겨울방학 때 너무 수능 유형이나 기출에 치중하지 말고 저는 좀 더 개념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력이나 문법,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작품, 수학은 또 기본 개념들, 이런 기본을 여유롭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고2 겨울방학이에요. 마지막으로 개념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재수해서 정시로 갔다고 하지만 고1 때부터 정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시 준비라는 게 딱 수능이라는 거 1년 만에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늦어도 고1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1 때 배우는 범위부터 정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1 때 뭐 고3 수험생처럼 밥 먹고 공부하고 똥만 싸고 이러지 말고 그때부터 수능을 생각을 해서 학교 공부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배우는 진도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저는 정시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수시 안 쓰고 정시만 쓰는 기분, 멘탈 관리를 물어봤어요. 제가 수시를 안 쓰고 정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한 개 썼어요. 딱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쓰고 떨어지고 정시로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는 6개나 쓸 수 있고 정시는 3군데밖에 못 쓰는데 정시만 준비할 때 심적으로 쫄리고 도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정시가 기회의 폭이 더 넓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수시라는 것은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 그거 하나만 저격할 수 있는 반면에 정시는 점수만 내가 최대한 따놓으면은 지원 가능 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밖에 못 쓰지만 점수가 높으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아, 나는 수능만 잘 보면은 원하는 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했고, 수시는 전형별로 다 약간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물론 공통적인 게 있겠지만. 근데 정시는 딱 정시 하나만 준비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자기가 정시를 하니 코너에 몰려있다 생각하지 말고 점수만 잘 따자. 그럼 내가 골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더 높은 점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정시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멘탈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념이라는 게 또 과목마다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개념이 다르죠? 네, 그래서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서 영역, 그러니까 비문학 영역에는 개념이랄 게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개념이라는 건 이제 화작문에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문학 개념들, 이거는 필수로 알아야 국어 기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작문과 문학을 완벽하게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식이겠죠. 저는 일단 문과였는데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공식을 전부 다 외워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이 쓰이고 어떤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공식 자체를 정확히 암기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수학 개념은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범위의 공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식이란 게 아무래도 수학 문제들을 보면 정말 한 단원의 공식만 딱 한 문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단원의 개념이 합쳐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기출 공부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겨울방학 때 수학의 모든 단원의 공식을 다 철저히 암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어는 아무래도 개념이라고 한다면 단어와 문법인 것 같아요. 영어는 일단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정말 단어를 최대한 많이 수능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를 한 번씩 다 외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문법 같은 경우는 모든 문법을 너무 철저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문법을 천천히 외워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뭐 조동사라든지 시제 이런 것들만 철저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사, 시제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저는 국제학부거든요. 아, 저 영어. 그럼 이제 영어로 토킹해야 되나요? 전 방송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탐구는 뭐 하셨어요? 뭐 선택하셨어요? 탐구는 제가 사회문화하고 윤리와 사상을 했는데 되게 많이들 하시는 과목인데, 탐구 개념이라는 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건 수능 특강 교재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을 보면서 개념을 계속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암기까지 했나요? 네, 먼저 이해가 되도록 최대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꼼꼼히 암기를 해야 기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암기 팁이 있다면? 네.
암기 팁은 암기를 하려면 이해 없이 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제가 했던 사회문화 과목이나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먼저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훨씬 암기가 잘 되실 겁니다. 내신 벼락치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내신 벼락치기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써먹고 있고요. 이 계획법을 안 뒤로 학교 석자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일단 계획표 플랜은 10일입니다. 이 10일 플랜에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계획을 D10부터 짜는 게 아니고 D1부터 짜는 겁니다. 이제 시험 시간표를 기준으로 첫째 날에 시험 보는 그룹을 A그룹, 둘째 날에 시험 보는 그룹을 B그룹, 셋째 날은 C그룹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D1, D2에 A그룹을 공부를 하고 D3에 B, D-Day 4일에 그룹 C들을 공부를 해주세요. D6에서 D10은 이제 모든 과목, 전범위를 한 번씩은 본다는 각오로 계획표에 과목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D5는 어디 가냐고요? 비워주세요. D6나 D10에서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좀 잠도 조금 더 잘 수도 있고 계획표를 조금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지키지 못한 계획들을 모두 몰아서 D5에 해주시는 겁니다. 이 11 플랜의 목표는 각 과목당 시험 범위, 전 범위를 사회독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했는데요. 이제 사회독 하면 이제 교과서 전체가 통째로 외워져요. 이제 저는 이 방법을 쓰면서 벼락치기 하는 10일 동안은 하루에 3-4시간 잠을 많이 잔 거였어요. 벼락치기 할 때는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평소에 공부한 얘들을 이깁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꾸준히 공부했던 애들 이기는 거는 비양심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 모의고사 국어 공부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모의고사도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웠습니다. 국어를 왜 감으로 풀게 되는지 아세요? 기출만 풀고 외우지 않으니까 계속 감만 느는 거예요. 국어도 암기로 공부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작가 성향, 시대적 배경, 상징적인 단어 몇 개만 딱딱딱 알아도 문학 지문을 이해하면서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문법도 선지 보면 딱딱딱 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줄인 시간으로 비문학을 읽었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소재 캐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전날에 EBS 답지에 소재가 있어요. 그것만 쭈루룩 읽고 가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라는 정도,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쏙쏙 골라가지고 수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크게 믿었던 방향성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건데요. 해석은 어휘력과 문법이 바탕이 되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당연히 문장 내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해석이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추론을 해서 풀어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문제 나와서 추론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시간 컨슘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 관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휘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덜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추론을 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씹어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능 수준의 단어에서 그 약간 높은 수준의 단어를 먼저 마스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드마스터 수능편이라는 이제 단어장을 이용을 했고요. 그거를 3-4번 정도 이용한 후에는 여러 번 몰랐던 단어를 모아서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후에 수능 연계 교재를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를 추가적으로 거기 기입해서 저만의 영어 단어장을 만들었고, 네, 이런 식으로 어휘력을 쌓아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또 지양해야 할 태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뜻만 외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서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있죠. 캐피탈. 이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듣고 수도 혹은 대문자만 생각이 나신다면요, 영어 어휘력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수능에는 대문자나 수도라는 뜻보다는 자본금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단어마다 주어진 뜻이 매우 많은데
거기 중에 적어도 세 번째 것까지 외우지 않는다면은 어휘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를 착실하게 쌓아왔는데도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렇다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문장 구조를 왜 이제 파악을 못하냐면요, 익숙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한국인인데 외국어의 어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꼬인 문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도치나 가정법 혹은 분사구문이 쓰인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문장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해석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문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가정법, 도치, 분사구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법적 지식을 갖추고 수많은 예문을 접해본 사람, 그렇게 문법을 마스터한 사람이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요, 수능 연계교재 답지에 각 문단마다 어려웠던 문장이 중심적으로 해설이 돼 있어요. 해설에 있는 거는 특히 그 교재를 만들어주셨던 분들도 이게 좀 어렵고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 답지에 있는 문장 구조 파악을 참고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지문 안에서의 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모든 문장, 그리고 구문들이 그렇겠지만 접속사 혹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용어들 뒤에 주제나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의 의미의 접속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나 네모 표시를 치시고, 부정의 접속어에는 세모 표시를 치셔서 문제를 읽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런 접속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두는 게 꿀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n fact 라는 경우 앞에 내용을 강화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뉘앙스가 되게 이건 제 완전 개인적인 팁인데, 이렇게 양갈래로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접속어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접속어들을 요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in fact 특히 유의하시고, 저의 소소한 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학 내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유유. 제가 또 자칭 수학의 신 아닙니까? 첫 번째, 무조건 개념은 탄탄히.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너 평균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의 차이 알아? 라고 하면은 다다다다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방심해서 개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1등급이 계속 나오다가 2등급으로 훅 떨어지더라고요. 풀면서도 이 개념이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개념이 흐릿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개념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옆에 써있는 개념을 읽고 모르는 거를 개념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문제 풀면서 모르는 개념이 있거나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 싫을 때 쭉 읽으면서 모르는 거에는 계속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나중에는 그것만 볼 수 있게. 21번, 29번, 30번 이런 고난이도 문제가 어려운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념을 융합시켜서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전히 탄탄히 짚고 나서 유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인데요. 내가 진짜 수백만 개의 문제를 풀어봐도 결국에 시험에서 그 문제가 나올까요? 어차피 문제는 난생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러한 시각을 기르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드리는 공부법이 다부의 동그라미 공부법입니다. 수학 문제집 하나를 사면은 문제 옆에 문제를 푼 만큼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근데 그 동그라미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맞춘 문제는 색칠한 동그라미로 적고 내가 틀린 문제는 빈 동그라미로 적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면 찬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2번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오답 노트를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집만 보고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고 어떤 문제는 2번 연속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는지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문제집에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 밑에 답이 쓰여 있으면 어떻게든 그 답에 맞춰서 풀이를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답은 3인데 4가 나왔어. 그래,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지
빼기 해가지고 그냥 4로 답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에 풀이를 절대 적지 말고 내가 틀렸느냐 맞췄느냐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답지를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정도 문제를 풀고 주말에만 답지를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혼자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모르겠던 문제인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스스로 해결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답지를 먼저 보지 말고 두세 번 정도는 혼자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암산 실수를 하거나 계산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럴 때 조그만 실수라도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8은 40인데 5 더하기 8은 13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 라고까지 적어놔요. 나중에 그거를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몇 개 보다 보면은 아, 내가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네? 라는 게 보여요. 나중에 곱하기 문제를 풀 때 아, 이번에는 더하기로 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실수들이라도 공책에 적어가면서 실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수학 점수가 크게 향상되실 거라고 믿어요. 수학은 감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2학년 때까지는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행평가나 그날 배운 과목을 복습하는 것으로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내신 기간이 다가올 때 되면은 수학은 이미 개념과 유형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 아니면은 고난이도 문제 몇 개만 하루 할당량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암기 과목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수능 대비를 할 때는 하루 평균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꼭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성적이 잘 나온다고 방심하거나 꾸준히 하지 않으면 바로 성적이 훅 떨어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런 암기 과목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저는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교과서를 정독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면서 읽는 방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소리를 내면은 이게 귀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오감을 다 사용해서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교과서를 정독하실 때는 이거를 일단 다 외운다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번씩 눈으로 쭉 보고 입으로도 읽고 완전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설명, 물체나 어떠한 생명체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저희 강아지에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강아지 콩지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한 줄 한 줄을 생각을 하면 얘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오늘은 선생님이 선생님인 척을 했어요. 오늘은 바로 체육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네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입에 익숙해지고 눈으로도 익숙해지고 말하는 것도 익숙해져가지고 교과서의 첫 단락을 보면은 나머지 내용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교과서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미 암기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설명하면서 하는 공부법은 내가 어떠한 것에게 설명을 하려면 그것이 일어난 뭐 원인이나 결과 그런 거를 나의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독하시는 방법보다 훨씬 더 이해도 잘할 수 있고 빠른 암기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음악 공부를 한다 하시면은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다,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다 그런 내용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 라쿠카 라차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함께 외우는 거예요. 아는 바흐, 어는 핸델 해가지고 아는 바흐, 어는 핸델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외우기 지루하고 힘들지만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 가사는 머릿속에 엄청 잘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힘들기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것에다가 접목하여 외우시는 암기 방법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쏙쏙 박힐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드시고 지루한 게 있으시다면 신나는 것에다가 접목하셔서 외우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의지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가 왜 사라지는지 아시나요? 연구 대답이면 너 대답만 하지 왜 질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맘이에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의지가 그렇게 없어지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동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책을 잡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없을 뿐더러 미래를 생각해봐도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공부는 당연히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하기 싫은 것을 이유 없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돼요. 이거보다 하기 싫은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유 없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분명 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할까? 다른 공부할까? 수학이 좀 부족하던데? 남들은 지금 공부하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펜을 잡고 뭘 끄적여 봤자 안 될 것 같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떤 공부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고 불안해하고 꿈꾸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 방법이 공부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공부하세요. 이거 다 보고요. 하지만 그게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립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입이 닳도록 말해도 부족할 만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저는 이 한 문장이 제 고등학교 3년 통째로의 길을 바꿔놓았을 만큼 큰 힘을 가진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는 게 정말 불안하고 비교와 비교의 연속이고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쓰러지기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이 말 그대로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것만 빨리 해치우고 내가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 놀고 싶었던 것들 빨리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한테 보상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슬럼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문장을 들은 여러분들은 행운아예요. 지금 순간부터 절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후회하지 맙시다. 약속!